안녕하세요. 3교시입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사실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조금 간결하게 진행을 해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성격 유형들에 관한 거 두 번째 다루고요. 그 다음에 유형론에서 우리가 성격 유형론에서 참고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하고 네 번째로 성격 특성론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시간에는 정학에 대해서 다룬 거예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배우고 익힌 거에서의 성격 유형론을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학문에는 정학이 있고 편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학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르치면 알게 되는 학문. 우리가 공적 기관이나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학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 플러스 1은 2예요. 그런 식으로 답이 있잖아요. 무언가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고 또 우리 일반적인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배우고 익히면 알게 되는 학문이 정학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학교를 다니면서 익히는 학문이죠. 반면에 편학은 변화무상해서 이건 너무 이게 어떤 변화라든지 어떤 역동이나 뭐 이런 일들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학으로 다루기 어려운 학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연의 이치를 알아보는 학문이에요. 자연의 이치. 굉장히 심오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학문이 명리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학은 아무나 이 명리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학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면 내가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명리라는 것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이 어떤 것들을 내가 깨뜨려 볼 수 있어야 되고 오랜 기간에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그래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명리학자들은 타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대부분 조용하게 자신의 일을 하면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하시죠. 그래서 이 명리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태어난 연월 일시에 천간 지지 8자를 대입하고 음양과 오행의 원리를 이용하여 한 사람이 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부와 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별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학에는 명리학과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 명리학은 정학에서 다루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학에서 다루었던 성격에 대해서 다뤄봤어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럴 때 우리가 가는 곳이 있죠. 사주팔자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명리학에서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 명리학에서는 어떻게 인간의 성격을 보고 있는가 매우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이렇게 그래도 이게 조금 그래도 정확하게 알아보자는 거죠. 이 명리학에서는 인간의 운명을 정격, 외격, 잡격, 12가지 물상, 또 12신사, 오행 이 모든 것들을 조합을 해서 그 사람의 운명을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격이 거의 70%예요. 이 육식갑자에 숨어있는 어떤 틀, 타고난 어떤 진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릇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한때 막 잘 살다가도요, 갑자기 퐁 망해버려요. 그래서 아주 그냥 말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릇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깨진 그릇이라도 존재하는 사람은, 그릇이 존재하는 사람은 먹고 사는 거에는 문제가 없어요. 힘들다고는 해도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이 아주 좋은 그릇 있잖아요. 아주 그냥 정말 너무 좋은 그릇인 사람은요. 평생 좋은 삶을 살아요. 음.
아주 조용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그러면서 그렇게 요란하지 않게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런 분들은 그릇이 좋은 거예요. 저도 한 그런 분들을 상담하면서 딱 3분 만났어요. 제가 봐도 너무 부러워요. 너무 멋지고 그냥 감사한 마음이 들고 교류를 할 때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너무 멋지고 그 인연 중에 한 분이 저희 학부 때 지도 교수님이세요. 그 대학 시절의 은사님.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제가 힘들 때는 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교수님이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드리기도 하면서 너무너무 저는 그냥 그런 은사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릇도 있잖아요. 이게 치우치게 있는 그릇이 있어요. 이게 아주 치우치게 있는 그릇은 이 그릇은 성공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참 네, 요란스럽죠. 네. 그래서 보통 이 정격은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웹 같은 데 보면 만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만세력을 이렇게 웹을 깔면 거기에 이렇게 사주팔자와 관련돼서 내가 뭐 나의 사주에 뭐 정간, 뭐 편간, 정인, 편인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반을 두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로 그 사람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명리학에서는. 그리고 정격이 거의 70%를 좌우하고요. 외격이라는 게 있어요. 외격. 이거는 30%. 이게 변화 가능성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나기를 외제차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국민차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장난 차, 어떤 사람은 아예 차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외제차를 탔으면 비를 안 맞을 가능성이 있겠죠. 국민차를 타도 비를 맞진 않죠. 차가 아예 없어요. 우산도 없어요. 비를 홀딱 맞겠죠. 그런 게 외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돈도 잘 벌고 잘 나가요. 근데 외격인 사람들은 내가 이때 이 나의 좋은 운이 평생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자만감에 빠져 있으면 어느 순간 그것은 먼지처럼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 폐지 주우면서 살 수도 있고요. 안타까운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잡격이 있어요. 잡격. 잡다한 것들이 모인 격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12가지 물상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대는 호랑이를 상징해, 그대는 토끼를 상징해 이런 것들이 이제 물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거 있잖아요. 12신살이라고 해서 뭐 하객살, 뭐 반한살, 도화살, 홍염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정격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품격이 좋은 사람들도 이런 거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과거에 생각하는 그런 거랑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도화살이 많으면 이성난이 많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이게 도화살은 이성에게 어필되고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화살이 많으면 이것을 내가 나의 직업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직업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스타가 될 수도 있고 인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홍염살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나는 유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상대방이 알아서 자꾸 좋다고 대시하고 다가오고 막 이러니까 이 이성들이 그냥 넋이 나간 듯이 좋아할 수 있단 말이에요. 홍염살이 있는 사람한테는.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쁘게 작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일단 정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격은 배우자, 궁합도 이런 정격으로 좀 보잖아요. 다른 것도 다 참고하지만 그래서 왜 여러분 정관들은 정제나 편제의 여성들하고 결혼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식상이 있는 사람들은 뭐 편인하고 결혼할 가능성이 높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행이라는 게 있어요. 오행은 제가 이제 오행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만세력에서 이렇게 웹을 깔면 그게 나와요, 사주팔자가. 그래서 천간에는 오행이 2개씩 고르게 있어요. 그래서 갑을, 병정, 무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갑을 하면은 갑은 양이에요. 을은 음이에요. 음과 양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천간에는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천간에는 이런 것들이 균형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인 거죠. 천간에 있는 거는. 그런데 이제 지지에는 오행이 사계절, 동서남북 방위에 따라서 좀 있기 때문에 다소 이것은 모순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3이라는 것은 모순적인 거예요. 모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음양 오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격은 이제 음양 오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음하고 양은 매우 중요해요. 이게 기반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음이 있고 양이 있는 거예요.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요.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요. 여러분 다 밝기만 해봐요. 실수가 없어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둡기만 해봐요. 안 되겠죠? 그래서 태양도 있고 달도 있는 거예요. 달만 있을 수 없고요. 태양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공존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만세력에다가 생년월시 딱 입력하면 여러분들의 오행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목은 여기서의 목은 이제 나무를 상징해요. 이게 나무를 상징하고 이 목도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가불이라고 했잖아요. 갑은 갑목은 있잖아요. 거대한 나무예요. 근데 이 을목은 좀 뭐 덩쿨 같은 거, 가지 같은 거 그런. 그래서 이 목은 좀 온화하고 고집이 있고 좀 어진 마음. 그래서 내 오행에 목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지러워요. 선한 사람들이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선해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목이 천간에 딱 떴어요. 근데 지지도 받쳐주는 거예요. 그 목 근처에 물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도 있으면요. 이것이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치냐면요. 모발, 털에 영향을 미쳐서요. 천간에 목이 있으면서 이 지지에도 근처에 물과 이렇게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잘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발의 숱이 엄청 많아요, 이분들은. 막 야성적인 털도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은요. 그런데 천간에 목은 있어요. 근데 지지에 물이 없다든지 목이 없으면은 천간에 나무가 딱 있어도 숱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리하시는 분들은 간상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숱이 많고 이런 분들은 좀 선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여기 하는 매너. 불을 상징하죠, 이거는 여러분 목이니까 색깔로는 뭐 녹색, 파란 계열 이런 계열을 의미해요. 이게 하는 불. 그 불도 뭐예요, 여러분? 어마무시한 불도 있고요. 초 같은 작은,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하도 양과 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같은, 또 아니면 초 같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가 있으면 좀 매너가 있고 좀 열정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레드 계열, 핑크빛 이런 계열에 여기가 속하죠. 그리고 토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좀 신실해. 이게 좀 항토 색깔을 상징하거든요. 좀 안정감이 있잖아요. 뭔가 중재하고 조절하고. 그래서 이렇게 딱 말하자면 여러분 토는 마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오행이 와도 여기서 다 떼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좀 모호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경계가 안 보여요.
토는. 그리고 금은 요거는 이제 하이트를 상징해요. 그래서 좀 금이 있으면 의리가 있어. 의리가 있고 좀 강팍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금이 좀 있는 분들은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금이 있으면 그래도 재물은 있구나 이렇게 봐요. 돈은 있구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금이라는 게 이게 그 철금 뭐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금이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잘 외워요. 왜냐하면 어떤 것을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마치 세금의 글자를 새기듯이 딱 새기기 때문에 암기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기계도 잘 다루고, 또 어떤 이렇게 각진 직업 있잖아요. 경찰, 군인, 또 아니면 여러분 한의사분들은 왜 침을 놓잖아요. 그 어떤 그런 세금치를 아니면 요리사 이런 어떤 쇳덩어리, 금, 뭐 토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직업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금이 있으면. 근데 금이 내 오행이 없으면, 왜냐하면 금이라는 것은 경계선이거든요. 교통 정리해 주는 거거든요. 이건 아니야, 이거는 뭐 이렇게 끊어주고 정리해주고 교통 정리하는 건데, 이제 금이 없다 보면 교통 정리를 못 하니까 그냥 다 수용하다가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수는 이게 물이에요, 물. 그래서 이게 블랙, 검정색을 상징하죠. 어둠을 상징해요. 우리가 인간의 뇌는 좀 쉬어줘야 되잖아요. 어둠이 오잖아요. 어둠이 오면은 일어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두워지면. 그래서 이분들은 조금 청명하지만 맺고 끊음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막 진짜 막 지혜롭게 막 잘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너무 이것이 내가 맺고 끊는 것이 없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에게 뭐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 다 하시잖아요. 운전을 할 때 내가 운전을 하려고 하면 출발해야 되죠. 시동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게 목이에요. 시동 거는 게 목이에요. 그래서 목이 있는 사람들은 출발을 잘해요. 동기부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자, 내가 시동을 걸면 내가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출발하죠? 엑셀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시동을 걸어서 엑셀을 해갖고 막 달려요. 근데 너무 빨리 달리면 위험할 수도 있죠. 이것을 조절해 주는 것이 토의 기능이에요. 속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가 없으면 막 달리다가 빵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막 튀어가지고 막 열정에 불타워서 그래 더 피워야 돼, 더 피워, 빵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가 또 필요해요. 그리고 금은 뭐냐면, 자, 내가 운전하면서 가다가 사거리를 만날 수도 있고 삼거리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막 이게 뭐 차들이 뭐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아수라장이 된 그런 길을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이걸 정리를 해서. 그 힘이 금의 힘이에요. 그리고 수는 내가 운전하면서 가다가 좀 쉬어줘야 되잖아요. 힘들면. 그럼 멈춰야 되죠. 스톱. 멈춰줘야 되잖아요. 멈추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하나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하나로 한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만세력을 보면 연주가 있고 월주가 있고 그다음에 일주가 있고 시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주는 내가 태어나기 전 조상의 어떤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 삶에. 그 월주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요.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일주가 지금 여기 여러분들의 삶, 중년기의 어떤 여러분의 일주죠. 그리고 시주는 미래, 또 나의 자녀의 운,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깊이 있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일주가 갑술 일주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갑술 일주는, 갑은 갑목이잖아요. 커다란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마음이 어질겠죠.
거기다가 술은 제가 12가지 물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술은 술토예요. 그러니까 이건 땅이에요. 땅인데 상징하는 물상은 늑대인 거예요. 우리가 개도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있고 아주 야생적으로 뛰어다니는 개가 있잖아요. 야생적인 게 여러분 늑대잖아요. 근데 갑술일주는 커다란 나무이면서 푸른 늑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일처, 가정을 중시 여기겠죠. 거기다 만약 갑술일주가 여자예요. 왜냐하면 갑술일주도 여자냐 남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자인 경우에는 갑술일주들은 일단은 남자에게 굉장히 잘해요. 남자를 성공시키려고 하고 뭐 그런 어떤 남자에게 잘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 갑술일주 여성들은 실속 있는 남자와 인연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정간, 뭐 편간 이렇게 각이 살아있는 남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막 화려하진 않지만 남편이 대부분 조용한 성품에 조용히 어떤 실속 있게 하는 그런 아주 알짜배기 남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음양 오행으로도 인간의 성격을 봐줘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편학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정학으로 올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박사과정이 왔으면 정학을 일단 중심적으로 가야 돼요. 정학을 하면서 내가 정학을 하면서 필요할 때 명리를 활용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명리가 본업이 되면 또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명리는 타고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3시간 이상씩 공부하고 정말 그 참 가치를 깨달은 어떤 스승으로부터 이것을 몇 년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이거 명리를 공부해서 난 명리학자가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다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명리는 음지에서 조용히 했을 때 가치가 발현이 되는 거예요. 정학은 하려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정학,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을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하면서 적절하게 내가 필요하면 명리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한 20년 넘게 지금 거의 25년이 좀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담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안 풀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상담 의뢰가 들어왔는데 막 왜 자살 소동 막 상사가 오고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내가 길게 상담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검사 결과를 보고 내가 빠르게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자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럴 찰나에 제가 이제 명리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생사가 오고 가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이런 정학을 근간으로 한 이런 상담하고 그리고 명리를 더해서 그 아이에 대한 것들을 풀어주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거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한 아이는 자살한 아이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위기 상담, 어떤 상담일 때 제가 빠르게 대처했기 때문에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저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명리학자는 아니잖아요. 저는 정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정학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상담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본으로 하면서 이제 위기 상담이라든지 필요할 때는 적절하게 우리가 명리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사랑과 전쟁 2나 사주회를 보면 솔루션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가족 상담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리고 뭐 심리극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그 세상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담이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했을 때 그 효과는 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여튼간 여러분 편학은 재미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학을 공부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반음 효과라는 게 있어요. 반음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과학적인 근거 없이 누구나 적용될 모호한 표현을 자신만 그런 줄로 여기는 심리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피니어스 테일러 반엄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정치인이에요. 사업가. 그런데 사기꾼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어를 발견했다고 막 주장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원숭이 상반신에 물고기를 연결한 거예요. 진짜 사기꾼이죠. 그리고 80대 흑인 여성을 160살 먹은 이 160살이 넘은 조지 워싱턴 간호사로 막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사기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반음 효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서 성격 유형론을 쭉 살펴봤잖아요. 체질론도 보고 뭐 융도 보고 MBTI도 보고 여러 가지 또 편학에서 보는 성격도 이렇게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형론에서 참고해야 할 것들, 그러니까 이 유형론에서 참고해야 될 내용에서는 일단은 편학은 제외를 할게요. 이 여기에서의 공통점은 인간을 단편적 분석이 아닌 독자적 전체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이 개별 특성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나 비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 또 통계 평균이 아닌 전형적인 개별 사례 연구가 중요하다라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똑같은 성격 유형도요 다 다르거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 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명리학에서는요 인연법을 굉장히 귀히 여겨요. 중시 여겨요. 똑같은 사주 팔자를 타고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어떤 여성이 일란성 쌍둥이 딸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미혼모로 딸을 낳다 보니까 두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큰 딸을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어요. 그런데 큰딸 같은 경우에는 이 입양 부모가 너무너무 좋은 분이셔서 이 큰딸을 굉장히 이 입양한 딸을 막 금이야 오기야 키우면서 재능을 살려서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언니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됐어요. 미국의 어느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된 거예요. 반면에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 동생은 무속인이 되어 있었어요. 자, 무속인 심리학과 교수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예견력이 아마 있을 거예요. 분석 능력도 탁월할 거예요. 인간에 대한 어떤 게 일반적인 사람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정학으로 올바르게 내가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갈고 닦은 경우에는 심리학과 교수로 불린 거죠. 그런데 내가 똑같이 언니랑 똑같은 재능을 갖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재능을 갈고 닦지 않았을 때는 그냥 무속인으로 풀리는 거예요. 심리학과 교수, 무속인 뭐가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누구나 그래도 좋은 직업군이라고 생각하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똑같은 성격 유형일지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질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개별적인 사례 연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기준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런 다양성 속에 본질 유형을 추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본질 유형을 추출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유형론에서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한 유형의 고정에서 중간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설프게 알면요.
그 사람을 그걸로 봐요. 그냥 판단을 해요. 야, 너 INTJ잖아. 너 내향적이지? 아니요. 내향적인 사람도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고요. 굉장히 파워풀하게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로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편견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정태적이라 사회, 제가 열정 다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잠깐 목이 메었어요. 그 사회 문화 환경을 경시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유형론은 딱 이렇게 보잖아요. 너는 소음인, 너는 태양인 뭐 이렇게 보잖아요. 하지만 이런 사회 문화적 환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소음인인데도 체구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회 문화적인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자, 네 번째로 현대 사회에서는 이 성격 특성론이 대세예요. 그래서 성격 특성론을 보겠습니다. 이 성격 특성은 울포트가 최초로 사용했어요. 최초로 사용했고 사람들이 표현하는 단어로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표현하는 단어로 체계화를 해서 그 어떤 성격의 특성을 완성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극이 생겼을 때 자극에 동일하게 반응하는 내면의 어떤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탁 벌어졌을 때 바로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수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경향성을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격 구조에서 이 올포트는 개별성은 개인의 고유성 있잖아요. 그래서 유전, 환경 속의 경험으로 독자 발달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어떤 유전적인 것도 있고 내가 태어나서 부모님, 주변의 환경, 가족, 학교 뭐 이런 환경 속의 경험으로 독자적으로 발달이 된다고 봤어요. 역동적이고 좀 독특하고 또 공동성은 질적인 것이 아닌 양적인 통계적 분이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요인을 신체, 지능, 기질로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 신체적인 것도 이게 생물학적인 영향 받잖아요. 아버지하고 엄마가 키가 다 커요. 그럼 나도 클 수 있잖아요. 얘도 있죠. 세대를 건너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할아버지는 매우 키가 커요. 아버지는 키가 작아요. 그런데 나는 키가 클 수도 있잖아요. 세대를 건너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체, 또 어떤 지능, 기질로 구분한 거죠. 그리고 위계성, 행동 영향력에 따라서 단계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특성은 개인 행동, 생각, 정서에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중심 특성은 이제 보편 일관된 역량이죠. 예를 들면 성실성, 호기심, 진취성 이런 것으로 봤어요. 2차적인 특성은 드물고 주변적인 어떤 발현이 있잖아요. 왜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돌발 행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교류하다 보면 참하고 괜찮은데 어느 날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요. 자, 올포트가 제시한 특질은 우리 한번 볼게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성격의 개인차를 양적인 정도의 문제로 가정하는 차원적 분류에 의해서 성격을 설명하고 있어요. 특질의 관점에서 성격을 기술하고 이해하려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올포트가 제시한 특질은 성격의 기본적 구성 요소로서 자극에 대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향성을 의미합니다. 자, 케텔의 성격 요인을 보겠습니다. 케텔은 16개의 성격 요인을 봤어요. 그래서 뭐 감정, 분열적 기질, 요 자아 강도가 높으냐 낮으냐, 가민하냐 둔감하냐,
또 지배적이냐, 종속적이냐, 상상력이 뛰어나냐, 현실적이냐, 긴장을 좀 하느냐, 편안하냐, 이런 식으로 성격 요인을 16가지 구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인 분석을 해서 많은 요인의 체계적, 그러니까 많은 요인의 체계적 구조화를 하고 전문 통계 기법을 활용하고 복잡한 상관 행렬을 컴퓨터 처리한 거죠. 그리고 아이젠크 학자는 성격 차원을 3가지로 구분했어요. 이렇게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또 신경증적 경향성, 정신병적 경향성.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좀 충동적이고 혈기왕성하고 사교적입니다. 근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수줍고 내성적이고 감옥하죠. 말수가 적죠. 그리고 신경질적인 경향성은 이제 이런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당연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겠죠. 그런데 낮을수록 사소한 일에는 좀 둔감해요. 그리고 정신병적 경향성도 이런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공격적이고 냉정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낮을수록 자제력이 있고 배려심이 있고 차분하죠. 이런 식으로 성격 차원을 3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성격 구성 기본 특성 수는 이제 이렇게 요인 분석을 했을 때 캐텔은 16개, 아이젠크는 3개, 노먼하고 골드버그 등은 5개, 기본 특질 수는 5개는 다수. 대부분의 이런 성격의 특질을 5개로 많이 구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집단 여러분 대면 수업이었다면 제가 당연히 이거 했겠죠. 그래서 간상이라든지 사주, 성격 또는 미래의 관계, 그리고 A, B, O, 이제 A형, B형, O형, A, B형이 있잖아요. 이런 혈액형별 성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뤄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머리숱이 많으신가요? 제가 3주차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